출발 새 아침. 오대로 갔나 오대로 갔나 오대가 오대로 갔나 오대로 갔나 오대가. 제가 이 노래를 왜 부르는지 좀 이따 나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법안과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죠. 기억 화해 미래재단을 설립한 뒤에 대한민국 정부와 한일 양국의 기업 및 개인 등이 기금을 조성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이 기금을 주게 되면 일본 기업이나 일본은 완전 면책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에게 강제로 사과를 구걸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또한 위안부 한 명당 병사 70명을 상대한다는 내용의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인정한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국민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일본 정부의 책임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 도대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수십 년 동안 이들을 위해 애를 썼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한일 양국의 변호사들은 이 법에 반대하며 오히려 모욕감을 느낍니다.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위원회 퀴즈. 이것은 일자리 창출, 노사민정의 상생, 그리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 정답입니다. 노동자, 기업, 시민, 정부, 노사 민정이 협력하여 만든 상생형 지역 일자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일자리위원회.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역시 헬마우스 얼굴을 봐야 우리가 또 기분 좋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좀 약간 이제 식상할 느낌이 좀 나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식 어떻습니까? 예, 어제 이제 계속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하원에서 결국 탄핵을 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커지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미국 역사상 앤드류 존슨하고 이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이어서 세 번째고, 그렇죠. 첫 번째 임기, 재선 임기가 아니고 첫 번째 임기 4년 내에 탄핵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초입니다. 사실 예. 리차드 닉슨 대통령도 원래는 탄핵은 가결시키려고 했는데 직전까지 갔었죠. 가결 전에 사퇴를 해버렸죠. 예, 이제 선빵을 자기가 치는 바람에. 그런 네. 반응을 하면 우리 PD님의 얼굴이 굳어져요. 네. 예. 하여튼, 하원에서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최종 탄핵 여부는 상원에 가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뭐 어차피 상원은 이미 공화당이 과반이 넘어서 부결시키겠다 이렇게 의견장 놓고 있고 또 제가 좀 이상한 거는 네. 트럼프 탄핵해야 된다는 의견이 처음에 엄청나게 힘을 받았다가 네.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예, 예. 왜 그런 겁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결국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재선 도와주는 셈이 되는 거 오히려. 아니냐 네, 이런 오히려.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지층의 결집 효과가 그래요. 이게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탄핵안 자체에도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담지는 못했다. 이게 좀 맞아요. 대체적인 평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민주당이 정쟁으로 이거 끌고 간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탄핵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힘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법 방해 혐의를 넣었어야 되는데 그게 빠지고 나니까 알맹이 없는 찐빵이 돼버리면서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 전문가 어제 모셔서 인터뷰했는데 네. 차돌 지지층만 결집시켰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원곤 교수님. 네, 예, 저도 박원근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우리 방송을 제일 먼저 나오고 다른 데는 좀 나중에 나갔는데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결국에는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탄핵 얘기가 계속 뉴스를 뒤덮으면서 자기네 민주당 대선 경선이 좀 묻힌 감이 있는데. 네, 맞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 게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더더구나 자기가 힘을 받으면서 이제 오히려 약간 기고만장한 그런 그렇죠. 모습이고요. 어제 이제 상원 의원들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낸 게 나왔는데,
표지만 보면은 멀쩡한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까보니까 거기에 그 쿠데타. 이거는 불법적이고 당파적인 쿠데타다라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한테 보냈던 그 편지를 그대로 담아서 상원 의원들한테 보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협박처럼 보이기도 그러네요. 하고. 그래서 되게 기분 나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탄핵안을 뭐 상원 보내봤자 어차피 부결될 거니까 빨리 보내지 않고 좀 시간을 끌자 이런 그래.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차라리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조금 쭉 연장해서 이제 좀 흠집을 내보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치명상을 입히느냐.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대선, 표계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원래 이제 탄핵을 처음에 추진할 때 최초에는 반대했던 낸시 펠로시 의장이 나중에 이제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아섰는데요. 그 낸시 펠로시 의장의 별명이 계산기거든요. 계산기예요. 표 계산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한다고. 본능적으로. 예, 그래서 이제 계산기였어서 펠로시가 뭔가 뛰어들었을 때는 이거 계산 좀 끝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초반에 좀 있었는데 지금 봐가지고는 약간 좀 불투명해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년 초까지 넘어가 봐야 이게 정치적으로 누구한테 이해득실이 크냐 이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트럼프 탄핵에 반대한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명이 나 공화당으로 가겠다라고 했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제 뭐 공화당에서도 탈당해가지고 민주당으로 옮기겠다는 의원이 이미 나왔고요. 그러니까요. 민주당에서도 반대로 옮기고 이거 결국에는 이제 자기 지역구에 얼마나 트럼프가 의견을 좀 듣는군요. 인기가 있느냐 이걸로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봤더니 미국도 팔랑귀가 많네.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이 철새도 이제 유행입니다, 이제.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 오늘도 자유한국당. 왜 이렇게 자유한국당 좋아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1일 자유한국당처럼 돼버렸는데. 네. 예, 진행자님 말씀 듣고 제가 오늘은 좀 피해보려고 했는데, 네. 너무 재밌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안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제목만 들어도 이 비례 한국당 얘기입니다. 좀 흥미가 그렇죠. 좀 땡기시죠? 네, 너무 땡겨요, 갑자기. 예, 어제 이제 저하고 이제 진행자님하고 나눴던 얘기의 연장인데요. 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속 밀어붙이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밀어붙이면 우리는 비례 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위성 정당으로 한국당 바깥에다가 네. 한국당 짝퉁, 네, 짝퉁 예, 짝퉁을 만들어서 네. 그거를 한국당 지지자들한테 홍보하겠다 자기네가. 그래서 이제 지역구는 한국당에 투표를 하게 하고 정당 투표는 정당 투표는 비례 한국당, 비례 한국당. 한국당에다가, 예. 예, 비례 한국당에 이제 투표를 하도록 유도하겠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은 지역구에서 챙길 거 다 챙기고, 비례 투표에서도 당선자를 낼 수 있다. 손실이 없다. 이런 계산인 겁니다. 머리도 진짜 다들 좋아요. 근데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은 이미 있어요, 당명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창당 예, 준비를 해놨어요. 하고 있는 정당이 예. 있죠. 근데 그 당당이 그 정당은 아니죠. 그 정당이 아닙니다. 이제 오히려 이제 한국당에 칼을 갈고 있는 쪽인데요. 예전에 대선 때 남재준 국정원장을 네. 이제 대통령 후보로 냈던 통일한국당 네. 이쪽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을 말하자면 배신자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협조했다. 네, 이래가지고 네.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미 지난 10월에 비례한국당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네. 위성정당을 만들더라도 지금 다른 이름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뭐 이름이야 뭐. 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자유한국당 2라든지 아니면 한국당 비례는 요기요라든지 아니면 뭐 요당은 한국당일까요? 아닐까요? 당 뭐 이런 걸로 이제 좀 눈에 띄는 이름을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네. 일종의 꼼수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달라라고 저는 주문하고 싶은데 진지하게 고민 안 하실 거면 제가 제안한 정당 중에서 하나 이름을 골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제안을 하셨습니까? 자유한국당 2. 아까 그거? 좋습니다. 우리는 헬마우스 당을 만들까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소식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세 번째 소식은 제가 이제 한 아파트에 수배 전단이 나붙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 가져왔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예, 이게 이제 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자기네 아파트 주민을 찾는다면서 붙인 건데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비용을 좀 절감을 하겠다. 그러면서 아파트 경비원이 현재 30명인데 네네. 내년 초에 18명으로 줄이겠다. 그러니까 12명을 해고하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경비원으로부터 이 얘기를 들은 A씨 부부가 좀 안타깝게 네. 생각을 하면서 네. 이 결정을 비판하는 벽보를 여러 이 승강기 안에 이제 붙였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이제 경비원을 이렇게까지 줄이게 되면은 그렇죠. 방법 문제도 걱정이 되고 택배나 이제 분리수거 이런 쪽에 이제 관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경비원을 줄이지 말아달라라는 내용이었고요. 주민 의견을 제대로 묻지도 않고 아파트 경비원을 해고하겠다. 이거 입주자 대표의 문제 있다. 네. 이런 비판 내용도 원래는 담겼었다고 합니다. 아, 그랬군요. 자, 그러자 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 벽보를 바로 떼버리고 네. 그 대신에 A씨 그 부인이 벽보를 붙이고 있는 엘리베이터의 CCTV 화면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사람을 찾습니다. 위 사람을 아시는 분은 관리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일종의 수배 전단을 붙인 겁니다. 어머, 지명수배자처럼 했네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게 기분 CCTV 나빠요. 화면을 찍어가지고 네, 그거를 캡처해서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마치 무슨 범죄자처럼 범죄자처럼.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아파트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찾는 것처럼 해놔가지고 이 사람 아는 사람 연락 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거 누가 봐도 약간 일종의 위협이 아니냐. 누가 연락을 하긴 했나요? 연락을 했는지 여부는 이제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게 했겠지, 이미 뭐. 아파트 안에 쫙 나붙었기 때문에 그렇죠. 알 사람은 다 알고 그 당사자인 그 A씨 부부도 굉장히 좀 지금 심리적으로 압박을 느끼고 있다. 근데 또 이분이 또 이제 A씨가 그 암투병 중인 분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함부로 이렇게 사적인 모습이죠. CCTV에 그렇죠. 비친 모습. 이거를 이제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 게시하는 거, 이게 개인정보법 위반 아니냐. 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 자문위원이었잖아요. 아, 그러시군요. 잘 알아요. 예, 네. 이거 불법인데요. 불법이군요. 네, 근데 그 전에 이 주택관리법에 보면 또 벽보도 함부로 또 붙여도 안 돼요, 원래. 서로 불법 네, 이상. 관리사무소에다가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네. 허락받은 장소에만 붙여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제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취지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양쪽이 좀 더 잘못을 했지만 이 두 번째 사람이 더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실은 이제 벽보를 붙인다는 거는 일종의 이제 토론을 해보자라는 의미인 그렇죠. 건데. 사실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경비 인력을 CCTV나 이런 어떤 자동화 기기로 대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항상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 쪽에서는 이제 비용 절감 얘기로 이제 꺼내는 거고 반대로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불편이 가중되고 경비원들 해고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이제 갈등이 되는데 이 문제를 사실은 아파트 내에서 토론을 통해 의견 수렴을 해가는 게 정상이죠.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예. 딱 저희 아파트가 그랬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어떻게 좀 해결을 하셨습니까? 별로 안 좋은 아파트인데 우리 아파트에 그래서 경비 아저씨들 되게 착하시고 인사도 잘 네. 받아주시고 막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들이 쫙 갈리는 거예요. 아 네. 입주자 대표가 바뀌면서. 네네. 그러면서 인력을 다 줄이고 무슨 아까 말씀하신 CCTV 나 뭐. 아니면 네. 차단기나 뭐 이렇게 네. 이상한 걸로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네. 명분은 경비 절감. 네네. 경비원들에 대해서 임금을 말줘야 되니까 안 된다 이러면서. 근데 근데 사실, 오히려 불편해요. 왜냐면 그분들이 식사하러 가시는 그런 타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차단기 다 올려놔버리고 아무나 들어다니게 하고 그렇죠, 제대로 그렇죠. 관리가 안 되죠, 당연히. 그 말씀이죠. 사실은 이게 이제 비용 절감을 한다고 하는데 네. 유무형의 다른 비용들이 다 들어가기 그럼요.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떤 설명과 토론이 필요한 건데 이런 식으로 토론을 막고 어떤 위협을 하는 형태로 이게 나타나는 거 이거는 전혀 건전한 형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 아파트는 좀 이기적이어가지고 말해도 별로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저는 말은 안 하고 그냥 비겁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로 좀 이런 거는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가지고 네.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좀 싶고요. 성숙한 사회로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냥 아파트 관리에 입주에 회장이 돼야 되겠다 이 생각까지 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과연 할까?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누구 제가 그동안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 은평구 을 강병원 의원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백승지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구미 갑에 자유한국당 백승지 의원입니다. 아, 좋습니다. 지난주에는 자리를 이렇게 바꿔 앉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 이랬는데 오늘은 또 반대로 앉으시니까 좋네요. 자, 오늘 국회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서로 이렇게 사실은 두 분 사이도 좋고 또 정말 인품들이 훌륭하신 분들인데 오늘 토론 주제가 그대로 흘러갈지 아니면 조금 주장이 좀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어떤 조건도 달지 말고 원포인트 본회의를 좀 열어야 된다. 이렇게 야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민생 경제법안 그리고 예산 부수법안 이 비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토론하자. 그리고 빨리 이걸 처리하자. 이런 얘기였는데요. 우선 어느 분 말씀하시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백승주 의원님. 그 원포인트 국회 하자. 원포인트 이거는 사실 패션에서 쓰는 말이죠. 우리 레슨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골프 레슨.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참 이인영 대표 책임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책임을 느끼는데 책임을 좀 전가하려는 제안이 아닐까. 국회가 마비되고 국정이 마비되고 여러 가지 날치 국회로 해서 예산안은 통과되는데 예산안 관련된 부수법을 통과하는데 이 자꾸 심리적 압박이 오니까 책임을 느끼는데 이 책임을 자유한국당 때는 국회가 안 열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어떤 이런 이야기로 들리고요. 이런 제안으로 들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220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한국당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국회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또 2,200만을 대표하고 있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에서 협의해서 국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이 원칙을 저버린 이런 정치 때문에 국회 마비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원포인트 국회 하자는 이런 제안하기 전에 네. 국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1%사 이제 폐기하겠다. 2,200만을 대표하는 제1야당과 국정을 네. 논의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취지라면 뭐 우리가 거절할 이유도 없고요. 네. 정말 먼저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저는 아마 강 의원님. 이 임시회에서 우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예산 부수법안과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처리하자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한국당도 반대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반대는 못하면서 조건을 하나 붙여놨죠. 뭘 붙였죠? 어제 심재철 원내대표가 예산안 날치기부터 사과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이 원인 제공을 한국당이 먼저 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했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당의 방해로 처리가 못됐고 정기국회 내에서도 처리해야만 하는 그런 불가피한 선택 속에서 나온 게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왜? 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다 걸어버려가지고 이 정기국회 자체를 올스톱을 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원인 제공을 했던 게 한국당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자라고 하는 이 여당의 제안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우리 국가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정치의 이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서는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이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라고 조건을 붙이는 것은 여전히 정쟁 중심이지 민생을 우선으로 하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저는 조건 갖다 붙일 일이 아닙니다. 저는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네. 나머지 선거법과 이 검찰개혁 관련된 법은 필리버스터를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하시고 대신 이것은 조건 없이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 아침부터 이제 존경하는 강 의원님하고 책임 논쟁을 벌이는 것도 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회 예산안이 통과될 때 같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 예산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예결위원회를 완전히 넘어서서 그 정말 1+4 정체불명인데 이 1+4가 모든 정당이 참가한 것 같은데 2,200만 원을 대표 한국당에 배제된 채 예산을 심의했는데 예산을 심의한 자료를 좀 달라니까 자료도 안 줬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날 그러면 수정안을 우리 정당이 만든 수정안을 제안을 설명할 기회도 없었어요. 그 정부하고 1+4가 만든 수정안 자료 좀 달라고 자료도 안 줬어요. 모니터에도 내용도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표결 처리했습니다. 16분 만에 표결 처리를 했는데 이 전대미문이고 국민에게 보고 드리기가 참 아까워요. 이거 무슨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이렇게 하면 아마 큰일 나죠. 개몸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엉터리 같이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했는데 예산안이라는 게 얼마나 세금을 거둬들일 것이야 관련된 법을 개정하고 나서 예산안을 이렇게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전례인데 거기 세금을 얼마 받아들이는 세금 관련 부수 법안들에 대한 것을 먼저 통과를 시키고 예산안 수정안을 정부안을 이렇게 제출합니다. 표결을 하는데 이거 아직도 예산 관련 부수 법안에 통과했는데 예산안 자체가 불법 상태에 있어요. 1월 넘어가면 12월 넘으면 큰일이 생기는 거죠. 모든 예산안이 불법이 그렇죠. 되니까. 네. 지급 자체가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희상 의장은 정말 해서는 안 될 날치기 통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떠나서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은 정말 국민 앞에 역사 앞에 의회 역사 앞에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당도 그때 뭐 민식이법 이건 제출도 안 했는데 우리 플레이머그가 민식이법이라 통과했죠. 몇 가지 우리가 220개 법안 중에서 제가 관련돼 있는 국방위 간사로서 만든 법도 대체역 신설에 관한 법안이 있어요. 이거 안 되면 1월 달부터 증명검사가 안 돼요. 그렇죠. 대체하고 있어야 되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중요한 민심 법안에 대해서 우리 당도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자는 입장인데 본회의 열면 필리버스터 여기까지 겁이 나서 못 내는 거예요. 필리버스터 무슨 불법 괴물이 아니에요. 네. 그 국회법이 정한 소수당에게 준 권한입니다. 그 권한 행사를 감내하면서 국회를 운영해야 된다. 그건 권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 짧게 말씀드려보면은 그 예산안 심의 과정을 보십시오. 이 513조 5천억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요. 한국당은 첫 번째 일성이 무엇이냐면 14조 5천억을 삭감하라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침이었습니다. 왜 14조 5천억이었냐면은 14조 5천억을 깎으면 이 513조 예산안이 499조가 되는 거거든요. 이 500조 예산이라고 하는 확장적 재정을 못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심사가 되겠습니까? 심사 과정에서 무조건 삭감만 외치니 예산안 심사가 올수톱이 돼버렸던 것입니다. 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산안 심사 과정에 협조하지 않았던 건 한국당이었고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정한 기한을 지킬 수가 없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안이라는 것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안 되면 50인 이상으로 수정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안에 동의한 세력들이 모여서 수정안 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켰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에 2009년과 2010년 정의와 국회 부의장이 사이를 보면서 예산을 먼저 통과시켰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무후무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는 선거법, 검찰개혁법 보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 민생법안과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시고 저는 원포인트 국회 열어서 통과시키는 게 국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동참하는 게 필요하지 자꾸 조건 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당이 전체 예산안의 삭감 규모가 14조가 크기 때문에 같이 의논할 상대가 안 됐다. 저는 우리 나 의원들 너무 너럽게 제안했어요. 14조 5천억 깎자는 거는. 저 같았으면 60조 정도는 깎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60조 빚내서 저 예산 쓰는 거거든요. 빚내서. 그래서 규모가 14조든 60조든 야당이 살림살이하는데 좀 짜게 하자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짜게 하자는 제안 자체를 심의 대상에서 심의할 데 상당히 어려움을 줬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우리가 야당 입장에서는 입장을 바꿔놓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또 부수법안 통과가 정의화 시절에 했는지 안 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걸 따라가면 됩니까? 이제 민주당은 새로운 길을 가야죠.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 부수법안을 먼저 통과하고 네.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게 정도죠. 네. 정도 정치를 지향해야지. 네. 의원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한국당이 그 2009년, 2010년에 그렇게 통과시켰던 것은 예산안이 통과되면 예산 부수법안도 자연스럽게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누가
통과시키고 통과 안 시키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심사 과정 말씀하신 60조를 깎는다고요? 지금 경제가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항상 한국당은 하면서 재정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왜 또 이거 막는 겁니까? 옳지 않습니다. 예산안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한국당 얼마나 많은 증액을 했습니까? 513조도 모자라서 10조씩 증액했던 건 한국당 의원님들이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일단 일부는 여기까지 오해를 받을 할게요. 수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60조를 이야기한 것은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편성안에 대해서 14조 6조는 전체가 얼마 깎자고 하는 건 이때까지도 그렇게 네. 했고 그런 제안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네. 일단 일부 여기 너무 뜨거워서 여기까지 잠깐 끊고요. 저희 그 문자로 8335 쓰시는 분께서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은 꼭 이혼 직전의 부부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5917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는지 가슴에 한번 발을 얹어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끊고요. 저희가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시간 잠시 후 2부로 뵙겠습니다. 자, 지금 여의도 그 중계석 두 번째 시간 2부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제가 이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비례한국당이라고 하는 이름의 비례한국당, 한국당이 있대요. 이게 자유한국당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한석으로 늘리기 위해서 사실은 얘기가 나온 건데, 비례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비례한국당이라는 당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위성정당이 생겨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백승주 의원님 어떠세요? 비례한국당. 예,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것이 당론입니다. 그러나 그렇죠. 연동형 비례제가 중과 부족으로 4%의 야합에 의해서 짬짬에 의해서 통과된다면은 우리 당이 다수정당 1당이라든지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비례한국당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고 네.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연동형 부분에 우리가 몫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방향이 잡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일종의 뭐 꼼수 편법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던데.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네. 꼼수나 신의 한 수나 같은 의미예요. 정당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또 의회에서 우월한 세력을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선거법 제도에 적응해서 정당을 운영하는 건데 그럼 막연히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만년 2당 만년 3당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제도에 적응하기 위해서 저는 신의 한 수로서 비례한국당 필요하다는 입장을 저는 갖고 있는데 이걸 이런 논의가 되니까 일반 시민이 네. 이 도메인을 선점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우리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비례 대표를 위한 정당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입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봐서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정치는 현실이니까 굉장히 좀 그 두뇌 회전을 많은 분들이 간만에 집단지성을 모으신 것 같아요. 간만에요? 정말 이렇게 우리 정치의 좀 현안을 푸는 데서도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는 만약에 비례한국당을 이렇게 공언을 했단 말이에요. 심재철 대표가.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저는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공언을 하시면서 225대 75라고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하는 이 선거제를 그렇게 결사 반대할 필리버스터까지 민생법안에 걸면서 막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방법은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연동형으로 가도 우리는 비례한국당 만들어서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먹고 비례는 비례도 먹을 거야 라고 계획이 다 나왔다 그러면은 225대 75라고 하는 이 원안에 대해서 오히려 찬성을 해 주신다 그러면은 이 국회 혼란상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한 번에 해결됐네요. 받아주십시오. 왜 이렇게까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왜 안 받으십니까? 정도까지 이야기할 때 손가락을 다 내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해도 그거 연동형 비례대표 때 의석 늘리려는 거 다 우리가 허망하게 만들 수 있는 카드가 있다. 이런 무리한 모습 보이지 마요. 알겠습니다. 연동형 비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말뜻을 못 알아듣는 말뜻을 못 알아들어요. 자, 좋습니다. 그런데 전 더불어민주당에 또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노노 2주택이라는 걸 제안을 했는데요.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 후보들은 거주 목적이 아닌 집은 다 팔아라. 이게 노노 2주택인 것 같아요. 강병원 의원님 집 몇 채나 갖고 계세요 지금? 저는 그
작년에 처음으로 네. 그 장만하셨어요? 집사람과 저의 공동 명의로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사봤는데요. 네. 한참밖에 없으니까 한참밖에 그래서?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뭐 팔 것도 없으시겠네. 네. 백승지 의원님 어떠세요? 이거요. 발상 자체가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어떤 당원이든 국민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재산권 침해다? 편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옛날에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어떤 부사관이 오토바이 사고가 나니까 군 지휘관이 며칠까지 오토바이 다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이 오토바이 팔 수가 없잖아요. 그 네. 아내 명의로 자식 명의로 오토바이를 바꾸고 또 살더라고요. 집 팔았는데 팔겠어 여러 가지 적절하게 또 빠져나가죠. 그렇군요. 이런 거는 사유재산권에 어느 침해되는가는 아직 우리 법 체계 속에서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은 물론 사회 공익을 위해서 재산권도 좀 제한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발상 자체가 네. 예, 집 두 채 다 팔아라. 그 오토바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군 지휘관이 오토바이를 며칠까지 다 팔아라 사고 났으니까 그러니까 팔긴 팔았다 그러는데 전부 가족 명의로 바꾸더라고요. 야 이런 발상. 그건 또 꼼수. 근데 신의 한 수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런 발상을 할 때 정책은 늘 신중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가 16일 날 과감한 부동산 대출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는 이제 보유세를 전반적으로 올리는 것이고요. 하나는 초고가 주택인 15 이상에는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어서 네네네. 투기자들에게 우리 국민들의 이렇게 은행 돈이 들어가는 것은 막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적어도 그 집권 여당으로서 다주택자가 있다라고 하면 혹시 정부 정책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본인의 이 주택이 있다라면은 저는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우리 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우리 공직자들은 집을 세 채 네 채 갖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는 이 투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청와대에서 이런 지침을 내렸고 최대한 권고를 했죠. 네. 저희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혹시라도 우리 당의 이런 전반적인 정책 방향, 부동산 정책의 뜻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네. 오해 살 부분이 있다라 그러면은 네.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정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참 잘 설명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정책의 실패를 주택 정책의 실패를 멀쩡한 집 두 채 갖고 있어 떠넘기는 거예요.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안에서 열심히 일은 안 하고 주택 투기에서 문제된 게 있죠. 그 가족까지 또 했던데 이거요. 도덕성의 문제는 그 도덕성을 갖고 해야 될 정책 결정자들이 있고요. 이 정책 실패를 전부 멀쩡하게 있는 중산층 시민들에게 떠넘겨서 그 주택 두 채 가진 거 좀 팔으라 그러면 그것도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완전히 주택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의 원리에 공급과 수요 이런 기본 원칙에 정도로 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공직자들 또 집권 여당 의원들은 집 두 채 있는 거 팔아라. 집 두 채 판다고 이 문제 해결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은 정책 실패를 자꾸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는데 수요와 공급의 원리 속에서 가장 네. 원론으로 들어가서 원칙으로 네. 들어가서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백승지 의원께는 집 몇 채 갖고 계신지 안 여쭤봅니다. 저도 평생 맞벌이 집 한 채 갖고 있습니다. 한 채 갖고 계시군요. 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역에도 한 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역구에도. 지금 저 앞으로 안 돼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도대체. 아유, 이렇게 솔직한 토크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제가 솔직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한국당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하고 한병도 수석에 대해서 수석 맞죠? 예. 그 두 분을 고소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고소하는 겁니까? 현 검찰이 직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천과 관련해서 좀 입장을 만들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네. 지금 최종심에서 2년 징역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의 그 관건선거 게이트 조사가 진행 중인데 그 조사 과정에서 당시 정무수석 한병도 수석이 그 임동호 그 예비 후보자에게 울산시장 후보자에게 여러 가지 자리를 제공했다는 것이 그냥 증언으로 진술 과정에서 나와 있고 이 부분이 또
아침 언론을 통해서 봐서 나왔지만 임종석 실장도 그분들 면담한 기록들도 나오고 이러기 네.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환기시키 우리가 지금 총선을 준비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3.16 부정선거 같은 강권선거가 네.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것은 직접 고발한 건 오늘 아침에 이제 원내대책이 들어가봐서 알겠습니다만 이미 언론 보도된 내용만으로 충분히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우리 당의 지도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을 고소한다 이런 얘기시군요. 잠깐 이 부분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고소고발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정치인들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감내를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 임동호 전 그 최고위원이 청와대에 공식으로 자리를 요청했다든지 네. 그리고 임종석 실장과 면담을 했다든지 마치 공식적인 자리에서 뭔가 자리 거래를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임동호 씨가 스스로 밝혔습니다. 네. 친한 지인들과의 친구라고. 예. 술자리에서 이런저런 의견이 나왔던 거고 본인이 울산 지역에서 계속해서 여러 차례 실패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자기 주변에 많았다고 밝혔지 청와대가 공식으로 요청한 거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고요. 임종석 실장을 무슨 청와대에 가가지고 공식으로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 나온 거는 전혀 없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고소고발 하시더라도 잘 보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저는 이번에 이런 이 김기현 시장 측근 비리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뭐 청와대 하명 수사하고 선거 개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사건 1년 전, 2년 전부터 올라왔던 이 사건을 지금의 총선 직전에 꺼내고 있는 검찰의 이 행태가 내년 총선에 개입하고자 하는 선거 개입 행태지 그때 그 시절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건설업자의 제보를 받아서 첩보를 받아서 이미 내사하고 수사를 했던 겁니다. 검찰, 경찰이 함께 했던 겁니다. 그때 그 시절에 그 사건은 측근 비리 사건이었고 지금 다시 보니까 청와대 하명 수사하고 선거 개입 사건입니까? 검찰이 너무 정치에 뛰어드는 거고요. 이건 도대체 왜 한국당 좋은 일만 검찰은 하는 걸까요? 저는 정말 무슨 거래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주십시오. 검찰하고. 그래서 누구라도 임종석 실장이든 한병도 정무수석이든 없는 일을 만들어 갖고 그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조사 과정을 통해서 진실이 명명백백히 규명되기를 바라고요. 네. 한국당도 같이 다 정치하는 사람들인데 정치하는 분들이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진실을 규명해서 그게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질 걸 보고 조사 자체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미 나와 있으니까 조사를 좀 철저히 해달라. 특검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요거하고 조금 맥이 다르지만 꼭 짚고 넘어갈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황교안 대표가 지금 지지자들을 국회 내에서 이렇게 모아놓고 계속해서 이제 장외 정치 투쟁을 사실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이 또 일부 보수단체들이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여러 가지 폭력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의당 등에서도 이제 고발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식의 정치적인 그런 저항하는 모습 계속 갈 건지 황교안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당내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 좀 한번 백 의원님께서 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실까요? 예. 지금 그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끝내고 지금 무기한 천년농성이 시작한 계획이 왜 저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 그렇게 나온 것은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불과 20분 안팎에서 그냥 그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한 것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무력하게 있어서 되겠는가 제1야당으로서 이 날치기 국회를 보고 그 이후에 산정돼 있는 아주 우리 자유민주주의 미래와 직접 관련돼 있는 선거법 연동형 선거제하고 또 공수처법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짜 당의 명운을 걸고 막아야 되겠다. 네. 당의 지도자로서 네. 그런 입장에서 했는데 이제 그런 규탄 집회를 여는 과정에서 자꾸 그 전체보다는 부분을 보고 계속 그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저도 그 행사에 계속 규탄대 행사 또 천량농 행사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행사의 창달을 그 행사 자체가 국회 본관 앞에서 본청 앞에서 그런 정치 행사하는 게 우리 당만 한 게 아니에요. 2016년도에 12월 달 보면은 민주당도 뭐 여러 차례 탄핵 집회를 했고 다른 정당도 했고 했는데 그 지지자들이 많이 입장을 해서 네. 그 정식 그 행사 기간 동안 어떤 문제 생겨요. 그 지지자 중에서는 우리 당원도 있고 그 다른 분들이 와서 일부 지지자들이
국회의원에게 위협을 가하는 이런 모습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럼요, 잘못된 건 잘못됐죠. 잘못된 네. 거로 보고 정치집행 네. 정치집회를 봐야 되는데 네. 또 우리 국회 사무처가 과잉한 것들 국회의원이 국회 네. 출입하는 데까지 제안을 받았어요. 네, 네, 네. 그런 안 되겠다. 부분들은 네. 과잉 대응도 상당히 원인을 제공했다고 네,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강 의원님. 예. 저는 그 월요일 날 집회에서 이 작은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 선동하는 황교안 대표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로 이렇게 제1야당의 대표일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무슨 우리나라가 지금 무슨 독재 시대에 정말 무슨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도 아닌데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시대도 아닌데 그런 모습 깜짝 놀랐는데요. 황교안 대표에게 증오 정치라 그럴까요? 이 분노 마케팅이 좀 극에 달한 거 아닌가 싶고 오죽하면 당내에서도 저 양반이 단식 투쟁 끝나고 나니 더 이상해졌어 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온다는 거고 네. 우리 중진들도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런다는 거예요. 의총에서 의원들 존다고 막 구박하더니 본인이 졸아요. 힘드시겠죠? 그거에 가서 어느 의원 하나 똑바로 정말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만큼 이 당내에서 이 친황 독재, 친박 독재, 황교안 네. 독재가 정말 공고하게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국회의원에서 폭력 책임져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여기까지 순한 듣겠습니다. 황 대표 그렇게 누가 독하게 만들었어요. 네. 독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강병환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FM 94.5MHz YTL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8시 정각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돌아올게요.